20화 줄거리. 예판친 댁에서 돌아와 피로한 공작에게 레베제프가 들이닥쳐 돈을 분실한 일을 하소연한다. 여러 정황을 고려해 그들은 페르드 이시첸코를 의심하고 레베제프는 이볼긴 장군의 도덕적 개전을 위해 그를 관찰 추적한다. 한편 악몽에 시달리며 절망감에 사로잡힌 미시킨 공작은 나스타샤가 아글라야에게 준 편지를 두려움을 느끼며 읽는다. 공작은 자정이 넘어 무의식적으로 예판친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원에서 뛰어나와 앞길을 막아선 나스타샤를 만난다. 나스타샤는 떠난다고 말하고 갑자기 나타난 로고지는 그녀의 손을 잡아 끌고 간다. 제4편 1. 이 소설의 두 주인공이 녹색 벤치에서 만났던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어느 맑은 날 아침 10시 반경에 자기 친지들 중에 누군가를 만나려고 나갔던 바르바라는 몹시도 침울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유형이나 성격상으로 보아 무엇이라 한마디로 규정짓기 어려운 인간들이 있다. 보통의 경우 평범한 사람이라든가 대다수의 사람이든가 하는 말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종류인데 그들이 사실상 모든 계층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작가들은 자기의 소설에서 대부분의 경우 사회의 전형을 취해다가 그것을 예술적으로 나타내려고 노력한다. 소설에 나타난 전형 그대로의 인물은 현실에서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지만 현실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다. 고골리의 작품 속 포드콜료시는 그 전형적인 면에 있어서 어쩌면 과장되어 있을는지도 모르지만 절대로 신화적인 인물은 아니다. 현명한 인사의 대부분은 고골리의 작품을 통해서 포드콜료신을 알고 나서 자기의 선량한 친지들 중 몇십 명 내지 몇백 명이 포드콜료신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고골리의 희극이 나오기 전부터 자기 친구가 포드콜료신과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했으나 그들이 이런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을 미처 몰랐었다. 실제로 결혼식을 앞둔 신랑이 창문 밖으로 뛰어나가는 따위의 일은 절대로 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점은 고사하고라도 그런 짓은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못한 거북스러운 짓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젓하고 총명한 많은 신랑들까지도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포드콜류신과 다를 바 없다는 인정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남편이 예외 없이 모두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건 너의 자업자득이야, 조르주당댕 하고 외치지는 않으리라. 그러나 이 마음으로부터의 외침은 밀월이 끝난 전 세계의 남편들이 몇백만 번, 몇억만 번 되풀이하였는지 모른다. 아니, 밀월이 끝나기는 고사하고 결혼식 다음 날부터 그렇게 외치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심각한 문제에 들어가지 않고 단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만 그치기로 하자. 즉 현실에 있어서는 인물의 전형적 특질이 묽어져 이러한 조르주당댕도 포드콜료신도 세상에는 존재하며 매일같이 우리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지만 어쩐지 좀 희석된 느낌이 든다는 것뿐이다. 이 사실을 독자들에게 완전히 전달하기 위해 최후로 몰리에르가 창조한 것과 같은 조르주당댕 역시 현실 세계에서 존재할 수 있으나 드물다고 말하고 잡지의 평론 비슷하게 되어가는 이 논리를 끝맺기로 하자. 그러나 우리 앞에는 하나의 의문이 남는다. 즉 소설가는 이 매우 평범한 사람,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흥미있게 독자들 앞에 제시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설을 쓸 때 이런 종류의 인간들을 도외시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평범한 인간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속세의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도외시하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전형적인 성격이라든가 또는 단순히 흥미를 위해서 실제로는 있음직하지도 않은 기묘하고 가상적인 인물만으로 소설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현실적일 수도 없고 불가능하며 필시 재미도 없을 것이다. 모름지기 작가는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도
흥미있고 교훈적인 빛깔을 발견하기에 노력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어떤 평범한 인물의 특성이 항구적으로 변함이 없는 평범 속에 포함되어 있다든가,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종류의 인간들이 평범과 인습이라는 궤도에서 벗어나려고 죽을 힘을 다해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그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대로의 특질, 평범인으로서의 전형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서 원래의 자기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런 독립성의 자질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독립된 비범인이 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내지는 평범한 인간의 범주에 속하는 인물이 실은 아직도 독자들에게 분명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소설에도 몇 명쯤 있다. 그러한 사람들이 곧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노브나 푸치스이나와 그녀의 남편인 푸치스인, 그리고 그녀의 오빠인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 등이다. 사실 말이지 돈이 있고 가문도 좋으며 용모도 남만 못하지 않고 교육도 충분히 받았으며 영리하고 인품이 착한 편이면서도 이렇다 할 아무런 재능도 아무런 특색도 없고 어떠한 계벽조차도 없고 자기의 사상도 없는 철저하게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람처럼 애석한 존재는 없다. 재산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로드차일드만한 부호는 못 된다. 가문도 훌륭하다. 그러나 특별히 유명한 정도는 못 된다. 용모도 뛰어나지만 그러나 표정은 결코 풍부하지 못하다. 교육도 충분히 받았지만 그것을 이용할 줄을 모른다. 분별도 있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의 사상이라는 것이 없다. 만사가 다 이런 식인 것이다. 이런 종류의 인간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틀에 박힌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그보다는 훨씬 현명하다는 사람들이다. 이 두 가지 종류 중에서는 전자가 보다 행복하다. 왜냐하면 틀에 박힌 천박한 평범인은 자기야말로 비범한 독창적 인간이라고 믿어버림으로써 아무런 심적 동요도 없이 자기의 분수를 즐기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일부 아가씨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푸른 안경을 쓰고서 스스로 니힐리스트를 자처하고 나서기만 하면 벌써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신념을 획득한 것처럼 믿어버린다. 그러나 누구든 자기의 마음속에 인도주의적인 감정을 털끝만큼이라도 느끼기만 하면 그 사람은 곧 자기야말로 사회 발전의 선구자라는 자각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통감하고 있는 것 같이 믿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자기가 들은 사상을 하등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여 버리는가 하면 무슨 책의 한 페이지를 밑도 끝도 없이 잠깐 들여다보고는 이것이 내 자신의 사상이다. 이것은 나의 머릿속에서 생겨난 사상이다 하고 간단히 믿어버리기도 한다. 소박한 교만을 만일 이렇게 표현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경우는 놀랄만한 정도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언제 어디서나 쉽사리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 소박한 교만, 즉 어리석은 인간의 자기 역량에 대한 신념은 고골리가 묘사한 피로고프 중의에 의해 경탄할 만큼 전형화되어 있다. 피로고프는 자기가 천재라는 것을, 모든 천재들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을 뿐더러 그런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제기해 본 일도 없다. 문호 고골리는 독자들이 모독하는 도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마침내는 이 사나이에게 호된 매질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 위대한 사내가 몸을 부르르 떨었을 뿐 고문에 지친 신체의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 그가 고기만두 한 개를 날름 먹어버리는 것을 보자 고골리는 어이없다는 듯이 두 손을 벌려 보인 채 자기의 독자들을 분노 속에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이 위대한 피로고프가 그처럼 낮은 관등에 있을 때 고골리에 의해 징발된 사실을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피로고프는 어디까지나 자존심이 강한 인간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자기의 견장에 금줄이 늘어가고 마침내는 원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니, 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장군으로 승진된 이상 사령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친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수요가 후년의 전쟁터에 나가 무서운 실패를 저지르고 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피로고프 같은 인간들이 러시아의 문학자, 학자, 선전자들 중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 필자는 있었는지라고 했지만 물론 현재도 그런 인간들은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인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 이볼기는 제2의 종류, 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독창성에 대한 희망에 불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우 현명한 평범인의 종류에 속하는 인물이다. 이 종류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제1의 종류에 비해 훨씬 불행하다. 그것은 왜냐하면 현명한 평범인은 비록 얼마 동안 자기를 독창적인 천재라 상상한다 하더라도 역시 마음 한구석에는 회의의 벌레가 숨어 있어서 그것이 때로는 이 현명한 평범인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운명 앞에 굴복해버린다 하더라도 어딘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 몰아넣어버린 허영심 때문에 완전히 중독 상태에 빠지기가 십상인 것이다. 하긴 좀 극단적인 예를 든 느낌이 없지도 않지만 이런 종류의 현명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결국 그처럼 비극적인 경지에까진 도달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말년에 이르러 간장이 좀 나쁘게 되는 것뿐이니까. 그렇지만 운명에 굴복하여 모든 것을 단념해버릴 수 있게 되기까지 이러한 부류의 인간들은 때때로 상당히 오랜 동안 젊었을 때부터 인생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어리석은 짓을 한다. 더욱이 그것은 독창적인 인간이 되고 싶다는 한 가지 희망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인 것이다. 때로는 이보다 더 괴이한 경우도 있어서 개중에는 독창적인 인간이 되길 바라는 나머지 결백한 인간이 비열한 행위를 감행하는 경향까지 있다. 더욱이 결백할 뿐 아니라 선량하기까지 한 이런 종류의 불행한 인간들 중에는 자기 가정에서 하느님처럼 존경을 받을 뿐더러 자기의 노력으로 가족뿐 아니라 타인까지 부양하고 있으면서도 한평생 마음이 편한 날이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위안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러한 생각이 마음을 격분케 만드는 것이다. 무엇에 내 일생을 허비했던가? 무엇이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 화약을 발명하는 것에 지장을 주었단 말인가? 이런 하찮은 일들만 아니었어도 나는 어쩌면, 아니, 틀림없이 무엇을 발견했을 것이다. 화약인지 아메리카 대륙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엇인가를 틀림없이 발견했을 것이다. 이런 부류의 인사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은 대체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발견하려 하는 것인지 그것조차 자기의 일생 동안 확고히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화약을 발견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데 대한 고뇌와 사모의 정만은 콜럼버스나 갈릴레이보다 결국에 가서는 못하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도 바로 이러한 종류의 고뇌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두고두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해야 할 것이다. 자기의 범용에 대한 심각하고 지속적인 자각과 함께 자기는 어디까지나 독립성을 가지는 인간이라 믿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욕구가 일찍이 소년 시절부터 끊임없이 그의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혀주고 있었다. 그의 선망감은 강한 간헐적인 욕망을 지녀서 태어날 때부터 그는 몹시 신경질적인 청년이었다. 자기의 욕망이 간헐적인 것은 그 욕망이 그만큼 강렬한 때문이라고 그는 오인했다. 서둘러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 때문에 이따금 그는 무분별한 도약을 시도하려 하는 때가 있었다. 그러나 막상 그러한 모험을 결행할 단계가 되면 그는 모험을 결행하기에는 너무功利적이어서 결국 못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를 괴롭히는 것이었다. 어쩌면 그도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극단적인 비열한 행위를 감행할 용의가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정작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극단적인 비열한 행위를 하기에는 그가 지나치게 결백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은 비열한 짓이라면 언제든지 서슴지 않고 해낼 만한 위인이었다. 그는 자기 집안의 빈궁과 영락을 혐오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머니에게까지 경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세평과 성격이 현재로서는 자기의 출세를 위한 주요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예판친 장군 댁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도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었다. 비굴하게 행동하려면 끝까지 철저하게 해야 한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랴. 그러나 끝까지 비굴하게 행동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반드시 비굴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그건 역시 분명하지 못하다. 아글라야한테는 한데 호되게 머리를 얻어맞은 꼴이 됐지만 그래도 그는 결국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아글라야가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 따위를 상대하게 되리라고 믿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후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와의 혼담이 있자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을 획득하는 데는 오직 금력뿐이라는 신념에 도달했다. 이왕 비굴하게 행동할 바엔 철저하게 행동해야지 하고 그는 자기만족과 혐오감이 뒤섞인 심정으로 매일같이 혼자 되풀이에 중얼거렸다. 비굴하게 굴려면 철저하게 비굴하게 구는 거야. 시시한 친구들은 이런 때 겁을 집어먹기 마련이지만 나만은 끄떡없다. 끄떡없고 말고. 그는 쉴 새 없이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이었다. 아글라야를 잃고 공경에 빠진 그는 그 미친 사내가 가져온 돈, 그래서 그 미친 여자가 자기 얼굴에 내동댕이 쳤던 그 돈을 정말 공작을 통해 반환해버렸다. 그 후 그는 그 돈을 반환한 사실을 수천 번 후회도 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몹시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했다. 그때 그러니까 공작이 페체르부르크에 머물러 있던 때 그는 사흘 동안이나 울었는데 이 사흘 동안에 그는 공작을 진심으로 미워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만한 돈을 반환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작이 너무나 동정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마음의 번뇌도 요컨대 끊임없이 짓밟히고 있는 허영심 때문이라는 정직한 반성이 그를 무섭게 괴롭혔다. 그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고 나서 아글라야처럼 순진하면서도 좀 색다른 데가 있는 처녀를 상대할 때는 꾸준히 진지한 태도로 나아가기만 했다면 능히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후회의 감정이 그의 마음을 마구 괴롭혔다. 그래서 그는 일자리까지 내동댕이 치고 우수와 번민 속에 파묻혀버렸다. 그는 부모와 함께 푸치스인의 부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으나 그런데도 그는 노골적으로 그 매부를 경멸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푸치스인의 충고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거의 언제나 그의 조언을 구할 만한 분별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가냐는 푸치스인이 로드차일드 같은 부호가 되기를 바라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생애의 목적으로 하며 노력하지도 않는 데 대해 적지 않게 분노하고 있었다. 고리대금업을 하는 이상 끝까지 철저하게 해야 할 게 아닌가. 사정을 두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짜내어 그들한테서 돈을 긁어 모으란 말이야. 무슨 방법으로서든지 유대인의 왕이 되어보란 말이야. 이런 말을 들어도 원래가 온순하고 말수가 적은 푸치스인은 그저 빙긋이 웃을 뿐이었다. 그러나 언젠가 한번 그는 가냐에게 이 문제를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일종의 근엄한 표정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긴 일이 있었다. 그는 가냐에게 자기는 결코 비양심적인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가냐가 자기를 유대인이라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돈이 지금처럼 위력을 가지게 된 것도 자기의 잘못이 아니다. 자기는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 자기는 이러한 사업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논증한 다음 마지막으로 사무상에서의 자기의 정확성 덕분에 지금은 제1급에 속하는 인사들에게까지
명성을 떨쳐서 자기의 사업은 더욱더 확장되어 간다고 덧붙였다. 로드차일드가 되지도 않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될 이유도 없다. 그는 웃으며 리체이나야 거리에 집이나 한 채 장만하든가 아니면 한 두어 채 사면 된다. 그러나 어쩌면 서너 채 사게 될는지도 모르지 하고 그는 속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꿈을 겉으로 나타내지 않았다. 자연은 이런 사람을 귀엽고 사랑스럽게 여긴다. 따라서 푸치스인에게는 세 채가 아니라 네 채의 집쯤도 틀림없이 차례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릴 적부터 결코 로드차일드가 되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도 그에게 네 채 이상의 집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리해서 푸치스인의 사업은 이 정도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가냐의 여동생은 성질이 전혀 다른 여자였다. 그녀에게도 역시 강렬한 욕망이 있었으나 그것은 간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집요하다고 할 만한 것이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최후의 한계까지 도달하게 되면 언제나 풍부한 이성을 발휘하곤 했는데 그 이성은 최후의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도 그녀에게서 아주 떠나 있진 않았다. 하기는 그녀 역시 독창성을 꿈꾸는 평범인들 중에 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 대신 그녀는 자기에게 특수한 독창력이 없다는 것을 재빨리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지나치게 상심하지는 않았다. 하기는 이건 역시 일종의 자부심에 대한 특별한 배려인지도 모른다. 푸치스인과의 결혼에 있어서도 그녀는 비범한 결단력을 가지고 그 분별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던 것이다. 그렇다고 결혼식을 올릴 때 비굴하게 처신하려면 끝까지 비굴해야 한다. 나의 목적만 달성한다면 그만하냐 라는 따위의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만일 그녀의 오빠가 그와 같은 처지에 놓였다면 반드시 그런 소리를 되뇌었으리라. 사실 그는 오빠로서 그녀의 결심에 찬의를 표했을 때 이 말이 입 밖에 튀어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던 것이다.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로 바르바라는 자기 미래의 남편이 겸손하고도 상냥하며 충분한 교양을 지녔기에 비열한 짓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확인한 후 비로소 그와 결혼했던 것이다. 따라서 대수롭지 않은 비굴한 행위는 바르바라도 사소한 일로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사실 말이지 그 정도의 사소한 결점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으랴. 문자 그대로의 이상적인 사람을 찾기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더욱이 그와 결혼하면 자기의 부모 형제에게 안주할 곳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자기 집안에 일어났던 모든 오해들을 잊어버리고 불행 속에 빠져들어간 오빠를 돕기로 결심했다. 푸치스인은 가끔 허물없는 태도로 가냐에게 친절을 다해서 다시 관직으로 돌아갈 것을 공고하곤 했다. 자네는 무턱대고 장군이나 장군의 신분을 경멸하고 있지만 하고 그는 이따금 농담 비슷하게 말했다. 두고 보게. 그들은 모두 시기가 오면 장군이 되고 말 테니. 내가 장군을 우습게 여긴다는 건 대체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말일까? 가냐는 입맛이 쓰다는 듯이 혼자서 중얼거려 보았다. 바르바라는 오빠를 돕기 위해 자기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심하고 우선 예판친 댁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유년 시절의 기억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녀와 가냐는 어린 시절에 예판친 댁 아가씨들과 함께 논 일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일 바르바라가 예판친 댁을 방문함에 있어서 무슨 굉장한 공상 같은 것을 쫓고 있었다고 한다면서 자기가 스스로 가입한 그 평범한 부류의 인간들로부터 탈퇴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추구한 것은 결코 공상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근거가 있는 타산이었다. 왜냐하면 이 집 가족들의 성격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이다. 특히 아글라야의 성격에 대해서는 항상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의 목적은 오빠와 아글라야의 사이를 다시 원만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데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어느 정도 이 목적을 달성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오빠에게 기대한 나머지 오빠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녀는 예판친 댁을 방문할 때는 제법 교묘하게 행동했다.
몇 주일 동안이나 자기 오빠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수하면서도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았고 자신을 나무랄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이것이 또한 그녀에게 힘을 주는 것이었다. 다만 한 가지 이따금씩 스스로 느끼는 결점은 자기의 강한 자존심 때문이라기보다는 허영심 때문에 곧잘 성을 내곤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예판친 댁에서 돌아올 때는 거의 언제나 이러한 노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었다. 지금도 그녀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판친 댁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몹시 침울한 표정 뒤에 오는 무엇인가 스디쓴 냉소 같은 것이 그녀의 얼굴에서 엿보였다. 푸치스인이 파블로프스크에서 살고 있는 집은 먼지가 많은 한길가에 서 있는 볼품은 없어도 꽤 널찍한 목조 건물이었다. 이 집은 머지않아 그의 소유로 넘어오게 되어 있었으므로 그는 벌써부터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흥정을 서두르고 있었다. 층계를 올라갈 때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노 분하는 위층으로부터 자기 오빠와 아버지가 싸우는 고함 소리를 들었다. 홀에 들어가 보니 극도의 분노로 얼굴이 창백해진 가냐가 자기의 머리털을 쥐어뜯다시피 하며 방 안을 껑충껑충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피로한 표정으로 모자도 벗지 않고 그냥 소파에 가서 앉았다. 이럴 때 만일 그녀가 1분 동안만이라도 왜 그렇게 방을 뛰어다니고 있느냐는 등의 질문을 가냐에게 하지 않는다면 가냐는 필시 무섭게 화를 낼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르바라는 묻는 형식으로 이렇게 입을 열었다. 별일 없었죠. 별일 없었느냐고. 가냐는 버럭 고함을 질렀다. 별일 없는 게 다 뭐야.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나 하니. 아버지는 점점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리는가 하면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울부짖고. 바르바라, 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버지를 이 집에서 내쫓아버릴 테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나가버리든가. 이 집이 자기의 집이 아닌 이상 아무도 자기 뜻대로 내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좀 더 너그럽게 봐드려야죠. 바르바라가 중얼거렸다. 뭘 너그럽게 봐주란 말이야. 누굴? 가냐는 핏대를 올렸다. 아버지의 그 치사스런 행위를. 안 돼. 너는 어떨는지 몰라도 나는 그럴 수 없어. 없고 말고. 도대체 뭐냔 말이야. 자기가 나쁘면서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대문이 좁다고 울타리를 부숴버리라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느냔 말이야. 아니, 너 왜 그러고 앉았니? 얼굴이 왜 그래? 내 얼굴이 어때서요? 바르바라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가냐는 더욱 유심히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집에 갔었구나. 그는 불쑥 이렇게 물었다. 네. 채, 또 뭐라고 고함을 치고 있군. 저게 무슨 창피람. 하필이면 이런 때 말이야. 이런 때라니 지금이 뭐 그렇게 특별한 땐가요? 가냐는 더욱더 눈을 크게 뜨고 여동생의 얼굴을 응시했다. 뭐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니? 그가 물었다. 네, 하지만 뜻밖의 일은 아니에요.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죠. 우리 주인이 오빠나 나보다는 더 옳았어요. 처음부터 그이가 예언한 것처럼 되어버렸으니까요. 그이는 어디 있죠? 외출했어. 그래,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냐? 공작이 정식으로 약혼자가 되었대요. 그렇게 아주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언니들한테 들었지만 아글라야도 승낙했다더군요. 이제는 숨기려 하지도 않더군요. 그 집에서는 여태까지 무슨 일이든 비밀에 붙여두었거든요. 아젤라이다의 결혼식은 또 연기되었다나 봐요. 두 사람의 결혼식을 동시에 올리기 위해서죠. 정말 시적이에요. 누군가의 시와 비슷하잖아요. 오빠도 공연히 그렇게 방안만 오락가락할 게 아니라 결혼 축시라도 한 수 짓는 편이 좋을 거예요. 마침 오늘 저녁에 벨로콘스카야 부인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이 기회에 다른 손님들도 초대한다더군요. 전부터 안면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정식으로 부인에게 신랑 될 사람을 소개하고 약혼 피로연을 여는 모양이에요.
다만 공작이 방에 들어오다가 손님들한테 기가 질려 무엇을 떨어뜨리거나 깨뜨리거나 아니면 어디 몸을 부딪히든가 하지나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공작 같은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가냐는 바싹 주의를 기울이며 듣고 있었다. 그러나 여동생이 놀란 것은 그에게 충격을 줄 것이라고 믿었던 이 소식이 뜻밖에도 그에게 그리 강렬한 충격을 준 것 같지 않은 인상이었다. 할 수 없지. 그건 처음부터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 그는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고 나더니 이렇게 말했다. 결국 이것으로 끝장이 난 셈이군. 걸음걸이가 좀 누추어졌지만 여전히 방안을 오락가락하며 야릇한 조소를 입가에 띄고 여동생을 찬찬히 응시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오빠가 이 소식을 마치 철학자 같은 태도로 들어주니 정말 다행이에요. 바르바라가 말했다.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격이지. 적어도 너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졌을 거야. 그래도 나는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오빠를 위해 성의껏 힘써왔다고 생각해요. 오빠가 아글라야한테 어떠한 행복을 구하고 있는지 그런 건 한 번도 물어본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과연 아글라야한테서 행복을 구하려 했던 것일까? 제발 그런 철학 냄새가 나는 말은 하지 말아요. 일은 이미 끝났어요. 만사가 끝난 거예요. 그저 우리가 바보 노릇을 했다는 것뿐이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일이 성공할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만일의 경우를 위해 아글라야의 그 괴상한 성격에 기대를 걸고 일을 시작했던 것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빠를 위로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어쨌든 10중 8구는 틀린 일인 줄 알았어요. 나는 오빠가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 그것조차 아직 몰라요. 자,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 부부가 나를 몰아세우겠구나. 의지의 힘이니 인내심이니 그리고 하찮은 것이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느니 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지. 그런 소리는 들어보나 마나 다 알고 있어. 가냐는 껄껄거리며 웃어댔다. 무엇인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군. 바르바라는 생각했다. 그래, 그 집에서는 조화들 하고 있더냐. 부모들이 말이야. 갑자기 가냐는 이렇게 물었다.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군요. 하지만 그건 오빠도 짐작이 갈 텐데요. 장군은 만족하고 있지만 부인은 꺼림칙한 모양이에요. 전부터 공작을 사익감으로 시원찮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건 다 아는 일 아니에요.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야. 사익감으로서는 말도 안 되고 생각할 수조차 없다는 것쯤은 알고도 남음이 있어. 나는 현재의 사정을 묻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집의 공기는 어떠냔 말이야. 그 여자가 정식으로 승낙했다던. 아글라야는 아직 싫다고는 하지 않았다더군요. 그것뿐이죠. 그러나 그 여자한테 그 이상의 대답을 기대한다는 건 무리예요. 그 여자가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는지를 오빠도 잘 아시죠. 어떤 때는 손님들 앞에 나가기가 싫어서 옷장 속에 2~3시간이나 꼼짝 않고 들어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다 자랐다고는 하지만 역시 그때나 마찬가지예요. 오빠도 알다시피 어쩐지 나는 그 집에 무슨 중대한 일이 있는 것만 같아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아글라야는 자기 마음속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부러 공작을 비웃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남이 안 보는 데서 매일같이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래요. 게다가 공작은 마치 허공을 걷는 것처럼 행동하며 아주 행복스러운 듯이 언제나 싱글벙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벙글거리는 꼴이란 정말 가관이래요. 이건 모두 그 집 사람들한테서 들은 말이지만. 하지만 오빠, 나는 어쩐지 그 사람들이, 특히 그 언니들이 나를 맞대놓고 비웃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냐는 마침내 얼굴을 찌푸리기 시작했다. 바르바라가 그 문제에 이렇게까지 깊이 파고 들어간 것은 일부러 오빠의 마음을 떠보려는 속셈에서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때 또다시 위층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두고 봐라. 내 기어이 저 영감쟁이를 쫓아내고야 말 테니. 분통을 터뜨릴 기회가 와서 다행이라는 듯이 가냐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랬다간 또 어제처럼 가는 곳마다 우리 얼굴에 훅칠이나 하고 돌아다니게요. 뭐? 어제처럼? 그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냐? 가냐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물었다. 아니, 그럼 오빠는 모르고 있었나요? 바르바라는 문득 생각난 듯이 이렇게 되물었다. 아니, 그럼 아버지가 그 집에 갔었다는 게 정말이었구나. 끓어오르는 분노와 수치로 얼굴이 벌겋게 되어 가냐는 이렇게 소리쳤다. 참, 너는 그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지. 거기서 무슨 말을 들었구나. 아버지가 정말 그 집에 갔었니? 갔었니, 안 갔었니? 가냐는 방문 쪽으로 달려나갔다. 바르바라도 황급히 달려가 두 손으로 그를 붙잡았다. 왜 그래요? 어딜 가려는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지금보다 몇천 배나 더 창피한 일을 저지를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그 집에 가서 무슨 짓을 했다는 거냐? 무슨 소리를 했다는 거야? 그 집 사람들도 제대로 얘기하질 못하더군요. 아마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던가 봐요. 모든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모양이에요. 아버지는 예판친 장군을 찾아갔다가 장군이 없으니까 리자베타 부인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자리를 구해달라, 취직을 시켜달라고 조르더니 나중에는 우리들을, 즉 우리 부부와 특히 오빠를 잘 보살펴달라고 애원하더라는군요. 아마 많은 소리를 잔뜩 했을 거예요. 그래, 무슨 소리를 했는지 알아보지는 못했니? 가냐는 히스테리라도 일으킨 듯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봐요? 아버지 자신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 집 사람들도 일부러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죠. 가냐는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창문 옆으로 달려갔다. 바르바라는 옆 창가에 가서 앉았다. 아글라야는 이상해요. 갑자기 그녀는 이렇게 입을 열었다. 느닷없이 나를 붙잡고는 부모님께 나의 특별한 뜻을 전해주세요. 며칠 안에 귀에 있는 대로 아버님을 찾아가 뵙겠습니다. 하고 매우 신중히 말하지 않겠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우릴 놀리는 게 아니야. 놀리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더욱 이상하잖아요. 혹시 그 여자는 아버지에 대한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 집에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오빠가 말한 것처럼 어쩌면 아글라야만은 알고 있는지도 모르죠. 아글라야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내가 추측하는 건 그 여자가 신중히 우리 아버지한테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을 때 언니들이 깜짝 놀란 것으로 미루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뵙겠다는 걸까요? 만일 그 여자가 알고 있다면 그건 공작한테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런 걸 아는 건 어렵지 않아. 도둑놈. 설마 도둑질을 할 줄이야. 우리 집안에 도둑놈이 있단 말이야. 게다가 그것은 우리 집의 가장님이란 말이야.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바르바라는 발끈 성을 내며 소리쳤다. 취중에 저지른 일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말할 건 뭐예요. 더욱이 그런 일을 발설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레베제포와 공작이란 인간들. 자기네들이나 좀 더 똑똑히 굴라고 하세요. 난 그런 것은 아무렇게도 생각지 않아요. 우리 집 영감은 도둑놈인데다 주정뱅이고 가냐는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라는 듯이 이렇게 뇌까렸다. 나는 거지고 매부는 고리대금 업자. 이만하면 아글라야의 마음이 솔깃할 만도 하겠지. 참 잘돼 먹은 집안이다. 그 고리대금 업자인 매부가 오빠를 먹여 살리고 있단 말이지. 그 말을 하기가 거북한가? 뭐 그럴 필요는 없다. 오빠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죠? 바르바라는 문득 생각난 듯이 이렇게 말했다. 오빠는 꼭 초등학생 같아요. 그런 일 때문에 그 여자가 오빠에 대한 인상을 나쁘게 보는 것 같아요. 오빠는 아직 그 여자의 성격을 모르고 있어요. 그 여자는 16급 신랑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히려 가난뱅이 대학생 따위와 다락방에서 굶어 죽기 위해 기꺼이 집을 뛰쳐나갈 여자예요. 이것이 그 여자의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빠도 굳은 의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현재의 불우한 처지를 극복해 나가도록 해봐요. 그렇게 하면 그녀도 오빠를 매우 좋아할 텐데 오빠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공작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첫째, 공작에게는 그 여자를 차지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공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백지 취급을 받고 있다는 데 큰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어쨌든 그 여자는 공작 때문에 집안 식구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한 가지만으로 만족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오빠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지 모르는지는 두고 보면 알 게 아냐. 가냐는 수수께끼 비슷한 말을 중얼거렸다.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의 그 일 많은 아글라야가 알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어. 그래도 공작만은 아무에게도 그러한 말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레베제프의 입을 봉했을 뿐더러 내가 그렇게 조르는데도 나한테까지 죄다 털어놓기를 꺼려하고 있었거든. 그렇다면 공작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얘기가 쫙 퍼진 것만은 사실인 모양이군요. 그래,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죠? 무엇에다 기대를 걸죠? 아직도 한 가닥 희망이 남아있다면 그건 순교자와 같은 모습으로 아글라야가 오빠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글라야가 아무리 로맨틱한 여자라 하더라도 역시 남의 지탄을 받을 행동은 꺼려 할 거야. 모든 것이 일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어. 누구나 일정한 한계까지밖에 나갈 수 없는 법이니까. 너희들 같은 여자는 모두 다 그렇거든. 아글라야가 그런 걸 꺼려 할 줄 아세요. 바르바라는 경멸적으로 오빠를 바라보면서 발끈 화를 냈다. 정말 오빠는 비굴한 근성의 소유자로군요. 오빠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간이에요. 그 여자가 우스꽝스러운 괴짜일는지 모르지만 그 대신 우리들보다는 몇천 배나 더 고결한 사람이에요. 자, 그만. 화는 그만 내. 가냐는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나는 어머니가 가엾어 못 견디겠어요. 하고 바르바라는 계속했다. 아버지의 그 일이 제발 어머니 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정말 걱정이 되어 죽겠군요. 하지만 벌써 어머니는 알고 있을 거야. 가냐는 말했다. 바르바라는 2층에 있는 어머니한테 갈 양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그대로 멈춰서서 오빠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누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요? 틀림없이 이폴리트가 했을 거야. 우리 집에 이사 오자마자 어머니한테 그 일을 고해 바칠 수 있게 된 것을 더 없는 만족으로 생각했을 테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있을까요? 제발 말해보세요. 공작가 레브제프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해서 콜야도 아직 모르고 있는데. 이폴리트 말이지. 자기 자신이 냄새를 맡았을 거야. 그 녀석은 남의 헌담을 매우 잘하거든. 나쁜 일과 추문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대뜸 냄새를 맡는 예리한 코를 가지고 있거든. 너는 이 말을 고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그 녀석은 어느새 아글라야까지 자기 손아귀에 넣어버렸을 거야. 만일 아직 손에 넣지 못했다면 이제 곧 손에 넣어버리고 말 거야. 로고진 역시 그 녀석과 관계가 있어. 어째서 공작이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까? 그 녀석은 지금 나한테 올가미를 씌우려고 잔뜩 벼르고 있어. 그 녀석이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걸 나는 전부터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어차피 죽을 녀석이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야. 하지만 두고 봐. 내가 그 녀석한테 골탕을 먹여주고 말 테니. 그 녀석이 나한테 올가미를 씌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녀석한테 씌우는 거야. 그 사람을 왜 집에 불러들였죠? 그렇게 미워할 테면. 게다가 그런 사람한테 올가미를 씌울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 녀석을 불러들이라고 공고한 건 바로 내가 아니냐. 혹시 무슨 도움이 될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건 그렇고 그 사람이 요새 아글라야한테 반해가지고 편지까지 써보낸 걸 아세요. 나한테 그 집 얘기를 꼬치꼬치 캐묻더군요. 리자베타 부인에게도 편지를 보낼 눈치던데요. 그런 점에서는 결코 위험한 인물이 아니야. 도끼를 품은 웃음을 띠며 가냐가 말했다. 그렇지만 반드시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그 녀석이 반했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왜냐하면 젊은 놈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집 노파에게 익명의 편지를 내는 따위 짓은 하지 않을 거야. 그 녀석은 굉장히 짓궂으면서도 터무니없이 자만심이 강한 평범한 놈이거든.
나는 믿고 있어. 아니, 분명히 알고 있어. 그 녀석은 우선 그 여자한테 내가 무슨 음모라도 꾸미고 있는 것처럼 고자질을 했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나는 어리석게도 그 녀석한테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죄다 털어놓았거든. 그 녀석이 공작한테 복수를 하는 것이 곧 나한테는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란 말이야. 그런데 가만 보니 이만저만한 야수가 아니란 말이야. 이젠 나도 그놈의 뱃속을 속속들이 다 알았어. 이번에 절도 사건은 자기 어머니한테서, 즉 대위 부인한테서 들은 게 분명해. 아버지가 그런 짓을 결심한 것은 그 여자 때문이었어. 글쎄 그 녀석이 밑도 끝도 없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 장군이 우리 어머니한테 400루블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군요. 이 말을 듣고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 그때 그놈은 잠옷 유쾌하다는 듯이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지 않겠어. 어머니한테 고자질한 것도 다만 어머니의 마음을 괴롭혀주는 것이 재미있어서 한 짓일 거야. 어째서 그놈은 빨리 죽어버리지 않는지. 내게 그놈이 죽을 날을 좀 가르쳐줘. 수주일이 못 가서 틀림없이 죽을 거라던 놈이 우리 집에 와선 오히려 살이 찌는 판이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기침도 하는 것 같지 않고 어쩌녁에 자기도 그렇게 말하더군. 이 집에 온 이튿날부터 객혈이 멎어버렸다고. 내쫓아버려요. 나는 그 녀석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경멸하고 있을 뿐이지. 가냐는 자랑스레 말했다. 하긴 내가 그 녀석을 미워하고 있다고 해도 좋아. 그렇다고 해두지. 그는 벼랑간 핏대를 올리며 외쳤다. 나는 그놈이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서슴지 않고 맞대놓고 이렇게 말하겠어. 만일 내가 그놈의 그 고백이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았더라면 교만한 무지라거나 할까. 어쨌든 말이 아냐. 그놈은 피로고프 중이야. 비극의 노주드로프야. 아니, 그보다도 주제 넘은 어린애라는 편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거야. 그때 그놈이 아주 놀라 자빠지게 단단히 혼을 내주었더라면 얼마나 가슴이 시원했을까. 그래 그때 그놈을 서투르게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그놈은 모든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고 있는 거야. 헌데 저건 또 뭐야. 또 떠들썩하잖아. 도대체 어쩌자는 걸까. 이제 나도 도저히 참지 못하겠어. 여보게, 푸치스인. 그는 방 안으로 들어오는 푸치스인을 보고 소리쳤다. 대체 저건 뭔가. 지방골이 이게 뭔가 말이야. 이러다가는 정말. 그러나 떠들썩한 소음은 급격히 가까워졌다. 갑자기 방문이 확 열리더니 머리끝까지 화가 난 이볼긴 장군이 온몸을 후들거리면서 미친 듯이 푸치스인에게 대들었다. 그 뒤를 니나 알렉산드로브나 부인과 콜야 그리고 이폴리트가 따라 들어왔다. 2. 이폴리트가 푸치스인의 집으로 옮겨온 지도 벌써 닷새가 지났다. 뜻밖에도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와 공작 사이에는 거의 아무런 대립이나 알력도 없이 해결을 보았다. 싸우지도 않고 다정한 친구로서 헤어졌던 것이다. 이날 저녁에 그처럼 적의를 표시했던 이폴리트에게 가냐는 벼랑간 무슨 생각했던지 그 사건 이후 사흘밖에 안 됐는데 자진해서 그를 문병하러 왔다. 그리고 웬일인지 로고진 역시 병자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공작은 이 가엾은 소년이 자기 집에서 나가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거처를 옮길 때 이폴리트는 푸치스인이 친절하게도 방을 하나 제공하겠다니 그 사람네 집으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가냐가 그를 자기 집에 오도록 주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가냐한테 옮겨간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때 가냐는 이것을 눈치채고 속으로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다. 가냐가 누이 동생에게 그의 병세가 나아졌다고 한 말은 사실이었다. 그가 전보다 좀 나아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첫눈에도 알 수 있었다.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띤 채 맨 뒤에서 서두르지 않고 방 안에 들어왔다. 니나 알렉산드로브나 부인은 몹시 놀란 표정이었다. 그녀는 지난 반년 동안에 얼굴이 매우 수척해졌다. 그리고 출가한 딸네 집에 와서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 표면적으로는 거의 자식들 일에 간섭하지 않고 있었다.
콜야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이른바 장군의 광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집안에 새로 일어난 이 소동의 원인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예전과는 아주 딴 사람이 되어 가는 곳마다 허튼 소리만 늘어놓고 다닌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최근 사흘 동안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게 된 것도 역시 걱정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가 레베제프와 공작가의 사이가 틀어져서 다투기까지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콜야는 호주머니 돈을 털어 보드카 한 병을 사들고 조금 전에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그는 방금 2층에서 니나 알렉산드로브나 부인에게 이렇게 주장했다. 술을 좀 드시게 하는 편이 좋다니까요. 벌써 사흘째나 술을 입에 대지 않으시는 걸 보면 반드시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사실 채무 감옥에 들어가 계실 때도 나는 가끔 술을 갖다 드리곤 했어요. 장군은 방문을 열어 제치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겠다는 듯이 온몸을 떨면서 문지방 위에 버티고 섰다. 이 사람, 사위, 하고 그는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푸치스인에게 고함쳤다. 자네가 만일 이 젖비린내 나는 무신론자 때문에 자네의 아버지를, 아니 적어도 자기 아내의 아버지를, 즉 황제 폐하의 은총을 입은 이 명예로운 노인을 희생시키기로 결심했다면 나는 당장에 자네 집에서 나가버리겠네. 자, 어느 쪽이든 한 사람을 선택하게. 나를 이 집에 둬둘 텐가 아니면 이 나사못을. 맞았어. 나사못이야. 나는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이놈은 바로 나사못이야. 이놈은 나사못으로 내 가슴을 뚫고 있으니까. 무자비하게 나사못으로 말이야. 왜 병막의 따개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폴리트가 한마디 했다. 아니, 병막의 따개는 아니야. 나는 내 놈 앞에선 어디까지나 장군이지 술병은 아니니까. 나는 훈장을 가지고 있다. 훈장을. 하지만 내 놈은 못을 가지고 있어. 자, 이놈이 필요한가 내가 필요한가 당장의 결정을 내려주게, 푸치스인. 그는 또다시 푸치스인을 향해 고함을 쳤다. 이때 콜야가 의자를 권하자 그는 맥이 풀린 듯이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지 마시고 가서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푸치스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중얼거렸다. 영감이 또 위협하는군. 가냐는 누이에게 낮은 소리로 이야기했다. 가서 자라고. 장군은 버럭 소리쳤다. 나는 취한 게 아니야. 자넨 나를 모욕할 셈인가? 알겠네. 하고 다시 의자에서 일어나며 계속했다. 알겠어. 이 집에선 모두들 나를 싫어한단 말이지. 모두가 나를 미워한단 말이지. 좋아. 내가 이 집에서 나가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은 그를 잡아 의자에 앉히고 조용히 시켰다. 가냐는 잔뜩 화가 나서 한쪽 구석에 틀어박혀 버렸다. 니나 알렉산드로브나 부인은 오들오들 떨며 울고 있었다. 대체 내가 뭘 비난했다고? 내가 뭘? 이폴리트가 이를 허옇게 드러내며 소리쳤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단 말이오. 느닷없이 니나 알렉산드로브나 부인이 끼어들었다. 저런 노인을 그처럼 괴롭히다니.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해야 해요. 특히 당신의 처지로서 그럴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나의 처지라니 대체 어떤 처지란 말씀이죠? 나는 개인적으론 부인을 매우 존경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하나, 이놈은 나사못이야. 장군은 외쳤다. 이놈은 내 가슴과 내 영혼을 괴롭히는 놈이야. 이놈은 나를 무신론자로 만들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야, 이 애송이 놈아. 내 놈 따위가 아직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나는 벌써 온 세상에 명예를 떨치고 있었어. 내 놈은 질투로 가득 차고 몸뚱이가 두 동강이 난 구덕이야.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무신함과 죄악 때문에 죽어간단 말이야. 대체 무엇 때문에 가브릴라는 내 놈을 집에 끌어들였지. 생판 남도 그렇고 내가 낳은 친자식까지도 나에게 반기를 들고 나오니 그따위 비극의 대사는 그만두세요. 가냐는 소리쳤다. 그리고 제발 온 거리를 돌아다니며 우리 얼굴에 먹칠을 하는 따위의 소리는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내가 내 얼굴에 먹칠을 해. 저런 고얀 놈 봤나?
그래, 내가 자식 얼굴에 먹칠이나 하고 다니는 아비인 줄 알았니? 그는 벌떡 일어났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억제할 수 없었다. 가냐도 역시 더 이상 분통을 참을 수 없는 모양이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그는 화가 나서 말했다. 내가 무슨 소리냐? 장군은 와락 소리를 지르고 창백한 표정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호통을 쳤다. 그렇지만 내가 입을 열어 한마디만 한다면 아버진. 가냐는 갑자기 언성을 높였으나 그래도 끝까지 다 말하지는 못했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맞댄 채 버티고 서 있었다. 양쪽이 모두 극도로 흥분해 있었으나 가냐 쪽이 더욱 심했다. 가냐, 너 왜 그러니? 응? 니나 알렉산드로브나 부인이 아들한테 매달리며 애원하듯 소리쳤다. 왜 서로 오해하는 거예요? 하고 바르바라는 발끈 성을 내며 외쳤다. 어머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니나 알렉산드로브나 부인을 잡아떼어 놓았다. 어머니가 가엾어 참기로 하겠어요. 가냐는 비통하게 말했다. 말해봐라. 장군은 극도로 흥분하여 외쳤다. 어서 말해봐. 아비의 저주를 각오하고 어서 말해보란 말이다. 아버지가 저주한다고 누가 놀랄 줄 아세요. 아버지가 벌써 8해나 실성한 사람처럼 돌아다녔던 것이 누구의 잘못인가요? 벌써 8해째예요. 8해란 말이에요. 나는 날짜까지 계속 세고 있었어요. 내 입으로 그걸 다 말해야만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어제는 또 모타로 예판친 댁에 가셨죠.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이 더구나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양반이 그래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기가 막혀서. 그만둬요, 가냐. 하고 콜야가 소리쳤다. 그만두라니까, 이 바보야. 대체 내가 어떻게 장군을 모욕했다는 겁니까? 하고 이폴리트는 따지고 들며 냉소적인 어조로 말했다. 뭐 때문에 장군은 나를 라사못이라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까닭도 없이 먼저 역정을 낸 건 오히려 장군 자신이었는데 말입니다. 조금 전에 나한테 와서 카피탄 예로페고프인가 뭔가 하는 사람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장군님, 나는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내가 전부터 당신을 멀리해온 것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말이지 카피탄 예로페고프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생각해보세요. 나는 예로페고프 대위 때문에 이 집에 온 건 아니니까요. 나는 다만 장군께 카피탄 예로페고프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한 적이 없었던 인물이라고 솔직히 나의 의견을 토로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글쎄 왈칵 성을 내며 야단을 치시지 않겠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가냐가 잘라 말했다. 그러나 장군은 아연실색한 채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뿐이었다. 너무나도 노골적인 아들의 언동에 그는 완전히 기가 질려버린 것이다. 처음 한순간 그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당황했다. 그래서 이폴리트가 가냐의 대꾸를 듣고 거보세요. 당신의 아드님 역시 카피탄 예로페고프라는 사람은 존재한 일조차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외쳤을 때 노인은 엉겁결에 이렇게 중얼거렸다. 카피탄이 아니라 카피톤 예로페고프야. 카피톤이라니까. 퇴역 중인 카피톤 예로페고프야. 카피톤이란 사람도 역시 없었어요. 가냐는 기를 쓰고 대들었다. 아니, 없었다니. 어째서 없었다는 거야. 장군은 중얼거리듯 말했으나 그 순간 붉은 빛이 그의 얼굴을 획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그만해 두십시오. 푸치스인가 바르바라가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아무 말 말아요, 가냐. 콜야가 또 한 번 소리쳤다. 그러나 이러한 만류는 오히려 장군에게 담력을 준 것 같았다. 어째서 없다는 거야. 어째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는 아들을 향해 소리쳤다. 없으니까 없다는 거죠.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도대체 그런 인물이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냔 말이에요. 자, 이젠 그만합시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아니, 그래. 저게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친아들인데. 아, 하느님. 예로페고프라는 사람이, 예로시카 예로페고프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다고. 저렇다니까요.
카피톤이라 했다가 또 이번에는 예로시카라 하고. 이폴리트가 재빨리 한마디 했다. 카피톤이야, 카피톤. 예로시카가 아니라 카피톤이야. 카피톤 알렉세이비치야. 퇴역 중인 카피톤이라니까. 마리아 페트로브나 수투고바와 결혼한 사관 후보 때 피를 흘렸어. 나는 그를 도와서 싸웠지만 전사하고 말았어. 그런데도 그 카피톤 예로페고프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세상에 없었다고. 장군은 기를 쓰고 소리쳤다. 그러나 어쩐지 그의 고함 소리와 마음은 서로 다른 데가 있었다. 이것이 다른 때였다면 그는 물론 카피톤 예로페고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이상의 언동에도 참아냈을 것이다. 설사 큰소리치며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결국은 2층 자기 방에서 물러가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떤 이상한 감정과 작용 때문에 예로페고프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소한 모욕이 그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노인은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 두 손을 내저으면서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다. 좋아, 내 저주를. 나는 이 집에서 나가버릴 테다. 니콜라스, 내 가방을 가져오너라. 당장 나가버리겠다. 그는 매우 성이 나서 성급히 밖으로 걸어 나갔다. 니나 알렉산드로브나 부인과 콜야 그리고 푸치스인이 그 뒤를 황급히 쫓아갔다. 오빠,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바르바라가 말했다. 아버진 또 그 집으로 가실 거예요. 창피해. 도둑질이나 하지 말 것이지. 가냐는 분을 이기지 못해 이렇게 외쳤으나 문득 이폴리트와 눈이 마주치자 부르르 몸을 떨었다. 여보시오, 이폴리트. 당신은 지금 현재 남의 집에서 손님 대접을 받고 있는 이상 머리가 돈 저런 노인의 마음을 자극하는 따위의 언동을 해서는 안 돼요. 이 말에 이폴리트는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으나 즉시 그는 스스로를 억제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머리가 돈 게 아니에요.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굳이 듣지 않으실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오히려 최근에 머리가 더욱 명석해진 것 같더군요. 이건 정말입니다. 믿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매우 조심스럽고 더욱 의심이 많아져서 무엇이든지 정탐하려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서 합니다. 아까 예로페고프의 얘기를 나한테 꺼낸 것도 실은 무슨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컨대 그분은 나를 유도해서 아버지가 당신을 유도하건 말건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오. 제발 내 앞에서 그따위 개변은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소. 하고 가냐는 짜증 섞인 어조로 말했다. 만일에 당신이 저 영감이 저런 상태에 빠지게 된 참된 원인을 알고 있다면 저렇게 불행한 인간을 자극하거나 사건을 과장해서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자체가 지극히 사소한 치중의 실수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더욱이 아무런 증거도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 일쯤은 그리 대수롭지 않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도 당신은 함부로 궤변을 늘어놓으며 무슨 큰일이나 되는 것처럼 나를 괴롭히고 정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나사못이란 말입니까? 하고 이폴리트는 피식 웃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신은 원래가 비열한 인간이니까요. 30분간이나 사람들을 괴롭혔고 또한 비겁하고 유치하게 뇌관도 장전하지 않은 곤충을 쏘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다니. 내가 친절을 베풀어준 덕택에 요즘은 살이 오르고 기침도 멎지 않았소. 그런데도 당신은 그 보답으로 실례지만 두 마디만 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노 부나 댁에 와 있는 것이지 당신 집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으로는 오히려 당신 자신이 푸치스인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흘 전에 나는 어머니에게 파블로프스크에 아파트를 얻어 어머니도 이리로 옮겨오라고 부탁했어요. 이곳에 온 후로 정말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살이 찌거나 기침이 멎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녁에 어머니한테서 집을 구해놓았다는 기별이 와서
나는 오늘 당신의 어머니와 누이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건 어쩌녁에 이미 결심한 일입니다. 이야기하시는 도중에 실례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나한테 하시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군요. 아, 그렇다면. 가냐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려 나왔다. 그렇다면 여기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폴리트는 장군이 앉았던 자리에 조용히 걸터 앉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아직도 나는 병자의 몸이니까요. 자, 그럼 당신의 말을 들어보기로 합시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두 사람의 최후의 대화, 아니 최후의 접촉이 될는지도 모르겠군요. 가냐는 갑자기 겸연쩍은 느낌이 들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을 상대로 무엇을 따질 정도로 내 자신을 격화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거드름을 부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폴리트는 말을 가로챘다. 나는 이 집에 온 첫날부터 당신과 헤어질 때는 당신에 관해 생각했던 것을 노골적으로 분명히 털어놓고 가려고 결심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는 것뿐입니다. 물론 당신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말이죠. 그보다는 나는 당신이 이 방에서 나가주기를 바랍니다. 할 말이 있거든 지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안 하면 나중에 가서 후회할 겁니다. 그만두세요, 이폴리트. 창피스럽게 왜 그런 말을 자꾸 하세요? 바르바라가 애원하듯 말했다. 알겠습니다. 이폴리트는 입가에 냉소를 흘리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노브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간단히 몇 마디만 말하기로 하죠. 이제 와서 당신의 오빠와 그냥 어물어물 헤어져 버릴 순 없게 되었으니까요. 나는 밝혀야 할 문제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중상가란 말이오. 가냐는 버럭 고함을 쳤다. 끝까지 누구를 중상하지 않고는 물러서지 못하는 중상가란 말이오. 그것 보십시오. 이폴리트는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할 말을 해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자, 한 번 더 당신에게 발언권을 양보하겠습니다. 어서 말하십시오. 가냐는 아무 말도 않고 경멸 어린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었다. 싫으신가요? 고집이 센 것을 나에게 보이기 위해서인가요? 그야 물론 당신의 자유지요. 그럼 나도 되도록 간단하게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두세 번이나 나한테 무슨 큰 친절을 베풀어 주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만 그건 공정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를 자기 그물 속에 끌어넣으려는 목적으로 이 집에 데려왔으니까요. 당신은 내가 공작한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으로 추측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글라야 이바노브나가 나한테 동정을 표시하여 그 고백을 읽어보았다는 말을 듣자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당신 편을 들어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이상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나는 다만 당신을 당신 자신의 양심 앞에 세워놓고 떠나게 된 것을,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이제는 충분히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꾸며내고 있는 사람이군요. 바르바라가 항의했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이 자식은 중상가이며 주제넘은 놈이라고. 가냐는 말했다. 실례지만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노브나, 몇 마디만 더 말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나는 공작이라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존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말할 수 없이 선량한 인간입니다. 하기는 좀 우스꽝스러운 점도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오빠가 나를 시켜 자주 공작에게 반기를 들게 하려 했을 때도 이러한 나의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마지막 판에 가서 실컷 웃어주자는 속셈이었지요. 당신의 오빠가 틀림없이 나한테 자기 속을 털어보이고 터무니없는 오산을 하리라는 것은 미리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오빠를 더 이상 궁지에 몰아넣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단지 당신을,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노브나를 내가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내가 그처럼 어수룩한 그물에 걸려들 놈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으므로 이번에는 왜 내가 당신의 오빠에게 골당을 먹이려 했는지 그 까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한 것은 솔직히 말해서 중호 때문입니다. 죽음에 임박해 당신네들은 나를 보고 살이 쪘다고 하시지만 나는 틀림없이 죽을 몸이니까요. 나는 이런 생각을 했지요. 일생 동안 나를 박해해온 그 족속의 대표자를 한 사람만이라도 좋으니 실컷 골탕을 먹여준다면 훨씬 편한 심정으로 저승에 갈 수 있으련만 하고 말이죠. 이런 족속의 인간들이야말로 나의 증오의 대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뚜렷한 이 족속의 표본이 당신의 오빠란 말입니다.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 내가 당신을 증오하는 것을 보고 당신이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이 가장 교만하고 비열하고 가장 추악한 평범인의 전형이며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만한 평범인입니다. 털끝만큼도 스스로를 의심할 줄 모르는 태연자약한 평범인입니다. 당신은 보명 중에 보명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상이라도 당신의 두뇌나 감정에는 절대로 깃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당신은 가정스러우리만큼 허영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자기야말로 가장 위대한 천재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따금 어두운 의욕이 당신의 마음속에 찾아들면 당신은 노여움과 부러움에 사로잡힙니다. 오, 당신의 지평선에는 아직도 검은 구름이 있습니다. 당신이 철저하게 바보가 되어버릴 때 그것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 먼 앞날의 일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당신의 앞에는 길고도 변화가 심한 길이, 게다가 그리 유쾌하다고 말할 수 없는 길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통쾌하단 말입니다. 아무튼 당신은 절대로 그 아가씨를 손에 넣을 수 없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이 이상은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바르바라가 외쳤다. 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이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나요? 가냐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후들후들 떨며 잠자코 있었다. 이폴리트는 말을 끊고 주의 깊게 그리고 유쾌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다가 이윽고 시선을 바르바라에게 돌리면서 싱긋 웃어 보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다. 가냐가 자기의 운명을 저주하고 실패를 한탄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바르바라는 얼마 동안 그에게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가 뚜벅뚜벅 방 안을 걸어 다니다가 자기 옆을 통과했을 때도 그쪽으로 얼굴을 돌릴 수조차 없었다. 가냐는 창문 쪽으로 다가가서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섰다. 바르바라는 문득 이익이 있으면 손해가 있다는 천평칭이라는 러시아의 속담이 생각났다. 위층에서는 또다시 떠들썩한 소음이 들려왔다. 위층에 올라가려고 여동생이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가냐는 그쪽으로 몸을 돌렸다. 잠깐만, 이걸 좀 봐. 그는 여동생에게 다가와서 편지 모양으로 접은 종이 쪽지를 탁자 위에 던졌다. 아니, 이게 뭐죠? 바르바라는 깜짝 놀라 손뼉을 쳤다. 편지는 몇 줄 뿐이었다.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 당신이 나에게 호의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에 관한 어떤 중대한 문제에 대해 당신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공원 안에 있는 녹색 벤치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별장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노브나도 꼭 함께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소는 여동생이 잘 알고 계십니다. A.E. 가보세요. 저쪽에서 먼저 이렇게 나왔으니 가서 잘 얘기해 봐야죠. 바르바라는 두 손을 벌려 보였다. 가냐는 이때 되도록 태연을 가장하고 싶었으나 아무래도 기쁜 빛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조금 전에 이폴리트가 그처럼 무례한 예언을 내뱉고 나가버린 다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했다. 득이의 미소가 가냐의 얼굴에 확 퍼져 있었다. 바르바라도 역시 희색이 만면하여 이렇게 말했다. 더욱이 내일은 그 집에서 약혼 피로연을 하는 날이거든요. 가보세요. 가서 잘 얘기해 보세요.
내 생각은 어떠냐? 내일 그 여자는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가냐는 물었다.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오빠가 보고 싶어졌다는 사실이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건 사정이 어떻게 달라졌건 간에 이건 중대한 사건이에요. 지나칠 만큼 중대한 사건이죠. 공연히 거두름을 피우다가 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그렇다고 너무 겁을 집어먹어서도 안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난 반년 동안이나 열심히 드나들었는지 그 여자가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여자는 오늘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않더군요. 나는 그 집에 몰래 들어갔기 때문에 부인은 내가 온 걸 모르고 있었어요. 알았더라면 당장에 나를 쫓아냈을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 형편을 알아야겠기에 오빠를 위해 모험을 감행했던 거예요. 또다시 위층에서 고함 소리와 소음이 들려오더니 몇 사람이 층계를 달려 내려왔다. 아무래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요. 바르바라가 겁에 질린 듯이 소리쳤다. 글쎄 이게 무슨 창피냔 말이에요. 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비세요. 그러나 가장은 이미 한 길에 나가 있었다. 콜야가 가방을 들고 그 뒤를 쫓아갔다. 니나 알렉산드로브나 부인은 현관층계 위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뒤를 쫓아가려 했으나 푸치스인이 못 가게 붙잡았던 것이다. 그러시면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그는 부인을 달랬다. 저렇게 나가봐야 가실 곳도 없지 않습니까? 반 시간 후엔 다시 끌려 들어오실 겁니다. 내가 콜야한테 그렇게 말해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더 바보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가냐는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갈 곳도 없으면서 어디로 가신다는 거죠? 돌아오세요, 아버지. 바르바라도 소리쳤다. 이웃에서 듣고 있어요. 장군은 우뚝 걸음을 멈추더니 뒤를 돌아보고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다. 이 집은 내 저주를 받을 줄 알아라. 언제나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나온다니까. 창문을 쾅 닫으며 가냐가 중얼거렸다. 이웃집에서는 이런 말들을 재미있다는 듯이 듣고 있었다. 바르바라는 방에서 달려나갔다. 바르바라가 밖으로 나가자 가냐는 탁자에서 편지를 집어들어 키스하고 혀를 한번 차더니 춤을 추듯 발꿈치로 빙그르 몸을 돌렸다.